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통보를 먼저 아니, 하시기 언론을 때문에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지금 반부패 수사이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연결 좀 해줘 보세요, 부장님하고.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수가 있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기 전에 출석한 건데 검찰은 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SBS 법조팀의 기둥 임찬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원래 자기가 공언한 대로 오늘 10시에 검찰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검찰은 안 부른다, 네. 조사 못 받는다 이렇게 미리 통보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밝힌 상황이 네.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 기자나 제가 네. 피의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오늘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서 예. 검사님 좀 봅시다. 예.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고 뭐 실제로 검찰이 저희가 뭐 그 현상호 앵커나 제가 출석을 한다고 조사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네. 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네.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유명 정치인이고 또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의 문전박대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 검찰청 앞에서 예상했던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덤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홈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검찰도 출석을 하더라도 자진 출두를 하더라도 조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더라도 뭐 조사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송영길 전 대표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자진 출두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또 방금 보셨다시피 검찰청 앞에서 여러 언론을 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오늘 출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 야당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혐의 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급필반 과유불급입니다. 조용히 하고 좀 들어봐요. 민심 위반을 검찰 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주장은 민심 위반을 바꾸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자기가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까?
뭐 그거는 뭐 검찰이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네. 그 수사를 시작한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수사를 지시한 검찰 수뇌부 외에는 그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송 전 대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이재명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이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또 조금 더 넓히면은 이른바 예전에 공안부라고 불렸던 요즘 공공수사부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선거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 1, 2부도 뭐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이나 뭐 동해 불법 북송 사건 이런 전 정부 사건을 주로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이른바 주요 인지 부서들이 민주당 또는 전 정부 관련 사건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타진한 게 처음은 아니죠. 계속 귀국하면서부터 뭐 예. 당장 공항에서 당장이라도 나가겠다고 예, 얘기했고. 예. 그런데 예. 검찰이 아직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일단 검찰은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지금 수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말도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가 또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것이 왜냐면은 이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은 직접 돈 봉투를 받고 직접 돈 봉투를 돌렸다라는 그런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돈 봉투 모집을 실제로 한 사람들은 이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네. 그거의 전달 과정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든가 또는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고 검찰은 보는데 한마디로 이런 실제 행위를 실행 행위를 한 것이 송영길 전 대표라고 검찰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뭐라고 보고 있느냐? 이런 실제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서 다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행위를 지시받고 보고받은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추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검찰이 현재 밝히고 있는 수사 단계는 그 실제로 돈 봉투를 주고받고 돈을 모집한 실제 행위를 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의 단계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의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미리 나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자진 출석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나오라고 하기 전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민생 국회를 저로 인해서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서 밝히도록 하려고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네, 황교안 대표의 아까 뭐 저의 목을 치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뭐 저를 구속하십시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묘하게 겹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뭐 저렇게 자진해서 나가서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좀 당당해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네,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홍보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뭐 숨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했다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사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경우 심사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지만 도주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걸 넘어서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떳떳한데 내가 어떻게 조주 우려가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단 큰 사건이 있을 때 뭐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검찰과 조율 없이 자진 출석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저렇게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뭐 유리하다든가 네. 불리하다든가 한 건 또 아니잖아요. 재판의 그러니까 최종적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건 영장 심사 단계에서 약간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린 거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의 결과에는 뭐 사실상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지금 뭐 방금 영상으로 봤던 이 세 가지 경우 또 그 앞까지 하면 이회창 네. 전 총재 경우까지 하면 좀 뭐 네 가지 정도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방금 영상에 나왔던 세 가지 경우에선 제가 다 법조팀에서 근무하면서 지켜봤던 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조금 다른 게 저 네. 당시에 3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소환을 거부하다가 그러다 이제 체포 동의안 여부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아까 방금 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자기 때문에 국회에 부담을 주는 게 싫다. 그러면서 출석을 했던 거고요. 오라고도 안 하는데 나간 건 아니군요. 네, 처음부터 오라고 안 했는데 안 나간 건 아니고 처음에 오라고 했었는데 3번 거부하다가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본인 때문에 이런 부담을 만드는 게 싫다 하면서 출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포인트는요. 재밌다기보다 약간 그런 건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가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그 보혜저축은행 사건, 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했을 때 수사팀의 평검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박지원 사건 때도 본인이 한번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고 이번에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그 당시 자진 출석을 한 건데 네. 결국엔 유죄를 받았죠.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았고 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재판에 이제 자진 출석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 심사 단계라든가 정치적 상황에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진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제 기억에 예. 검찰이 들어오라고 해서 약간 뭐 차를 마시든가 예, 약간 조사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또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이른바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었죠. 이제 아니 그럴 거면 자진 출석해서 나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할 거면 도대체 왜 나간 것이냐라고 이제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뭐 공개석상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전직 야당 대표입니다만 이제 황교안 전 대표와는 달리 문전박대를 해서 그냥 내보낸 거잖아요. 예. 검찰 쪽에서도 약간 부담이 있을까요? 뭐 검찰 이제 예전의 검찰하고 지금 검찰이 조금 다른 게 약간 예전의 검찰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약간 어느 정도는 예우를 갖춰준다거나 네. 정치권에게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어쩌면 뭐 트집 잡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심하는 측면이 굉장히 컸다면 뭐 이미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때부터 보지만 지금의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냥 원칙대로 할 뿐이지 정치인이든 뭐든 그런 거 봐주는 거 없다 이런 태도가 명확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 제스처로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아주 견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때문인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애초에 이 수사는 이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녹음 파일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또 윤관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과 대화한 거를 녹음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민주당의 돈봉투가 오갔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그거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이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재구성에는 지금 혐의 사실은 강래구 전 상임감사라는 분이 이 사람이 돈을 끌어모으고 그 돈을 마련해서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등이나 윤관석 전 의원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 플레이어가 핵심 인물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범죄 사실이 소명이 전혀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 사실에서는 다툼이 있지만 또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보인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강래구 전 상임 감사를 구속한 다음에 수사를 계속 착착착 이어나갈 생각이었는데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면서 일단 수사에 제동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검찰 계획으로는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다고 해서 수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뭐 비판도 있는데 네. 뭐 그 부분 일단 차치하고 검찰의 원래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또 송영길 전 대표 자택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구소를 이제 회계장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수사를 더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해서 나왔다가 지금 돌아간 상황이죠. 강래구 전 상임감사하고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통화 내용 중에 네. 강래구 감사가 이정근 씨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길이 형이 뭐 알아서 많이 처리했더라고. 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자, 이걸 유추해 보면 검찰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사건을 다 보고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또 돌린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런 의심을 품고 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도 어떤 자금을 조성하거나 돌리는데 관여한 것 아니느냐, 직접 관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고를 받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뭐 방금 아까 송영길 전 대표도 그 앞에 기자회견 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박모 씨가 이제 뭐 강래구 전 상임감사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봉투를 돌리는 과정에 개입을 했고 또 보고를 받았고 이런 정황들이 녹음 파일이라든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네. 통해서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1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 이게 검찰이 품고 있는 의심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돈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지금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제시한 9,400만 원 혐의 외에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돈봉투 혐의들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곳에 뭐 회계장부라든가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또 휴대전화도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에 네. 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 조직이라고 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부르는 이 연구소는 어떤 조직이에요? 뭐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전국 단위의 정치인이 전국적인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놔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서포트하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네.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정책연구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조사를 해봤자 불법적인 돈을 수수하거나 이 전당대회에 불법적인 돈을 이쪽 자금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검찰은 이제 그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설명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압수해서 확보를 했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휴대전화라든가 회계 담당자를 조사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회계를 담당했던 분을 네. 조사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쪽 자금과 전당대회에 흘러간 자금이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먹사연은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했고 또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일부 언론에선 이 동아일보에 난 건데 먹사연과 경선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 예. 3월과 4월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머물던 파리를 갔다 왔다는 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사전에 말을 맞추러 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이 사건의 최초의 압수수색이 4월 12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4월 12일 전에는 이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거를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이전에 파리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난 걸 가지고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 사람의 출국 정보를 누가 알려줬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게 만약에 검찰이 이게 말맞추기라는 정황으로 이걸 들이대기 위해서는 이 4월 12일 압수수색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과 관련해서 그 파리에 갔던 프랑스에 갔던 이 회계 담당자라는 박모 씨하고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어떤 그런 정황 증거라도 확보를 해야 이거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된 거가 예. 이제 지난해 10월 아닙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JTBC가 뭐 지금 녹취록을 계속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예. 그 취재를 시작한 게 12월쯤이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11월, 12월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 사실은 취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예.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와 그 회계 담당자가 뭐 3월쯤에는 알았을 개연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그거는 이제 어떤 말이 맞는지는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많은 증거를 두고 해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JTBC 말대로 또는 이제 그 이정근 전 사무총장 구속 시점부터 해도 사실 굉장히 좀 기간이 길잖아요. 작년 10월, 11월부터 쭉 이제 이정근 뭐 전 사무총장이 구속이 되고 뭐 JTBC 말에 따르면 11월 달에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측에다가 관련 질의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3월, 4월 경까지 계속 그 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조심해야 되니까 뭐 와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결정적으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가가지고 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이게 증거인멸 정황이다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텀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시점에 파리를 갔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좀 검찰이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어떤 좀 다른 정황 증거들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도 꼬박꼬박 했는데요.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명되어 있고 국가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단체로 프랑스를 여행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 한번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아무리 좀 특별 대접이라고는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해서 나왔는데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일정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뭐 검찰은 현재 지금 계획된 수사를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는 수사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수사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 수사의 성패는 결국 지금 뭐 이른바 녹음 파일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박래구 전 상임 감사라던가 윤관석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소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다만 이 사건의 성패의 어떤 관건으로 보는 거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내지 지시 여부를 입증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이게 주된 혐의가 아까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기보다 정당법 위반입니다. 뭐 둘 다 같이 걸려 있는데요. 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뭐 받거나 교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고요. 정당법은 뭐냐면 정당 내부의 당대표 선거에서 있어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교부하거나 돌린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어느 겁니다. 쪽이 더 처벌이 강한가요? 뭐 그게 뭐 액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정당법이 더 메인 혐의, 주된 혐의라고 봐야겠죠. 네. 예전에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사건, 네. 돈봉투 사건 때도 그때 처벌했던 거는 결국 정당법 사건이고요. 고승덕 변호사가 폭로해서. 고승덕 변호사가 폭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처벌을 받았죠. 근데 정당법 사건인데 그렇게 봤을 땐 이 사건의 수혜자는 검찰의 혐의 내용대로 봤을 때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란 말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혜자로 지목이 되는 송영길 전 대표를 만약에 기소하지 못하고 유죄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아래 단계에서 실제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 그런 실행자들만 기소한다면은 이 사건 수사에 실패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수사가 지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시작된 건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은 이 녹음 파일의 유출자로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이정근 씨 변호인의 발언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정근 씨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근 씨가 자신의 아주 내밀한 프라이버시들이 전부 들어있는 수년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론사에다가 넘겨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마치 언론사가 직접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 것 같은 외관을 띠면서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선정적인 내용의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닌가.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10억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네, 검찰이 구형한 게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6개월. 예. 그리고 그 법원에서 선고한 거는 그보다 더 예, 많이 4년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이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인데 예.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예. 이정근 씨가 이런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심을 사실 많이들 품고 네. 있죠. 근데 뭐 지금 뭐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단계 변호인이었던 네. 정철승 변호사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밝히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검찰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플리바게닝 한 배 없다라고 밝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일단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통상적으로 이런 야당 정치인 사건을 하는데 뭐 선고 형량보다 더 낮은 양을 구형한 것 자체가 또 네. 집행유예 등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뭐 이른바 좀 봐주기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5년 이상 구형하면 집유가 잘 안 나오죠. 집유가 나올 수가 없죠. 5년 그렇죠. 이상이 나오면. 네, 예. 3년이면 집유가 예, 가능하고.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정근 씨의 편의를 좀 봐줬다는 의심이 좀 뭐 그런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정근 씨 측 주장 이제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거를 검찰이 흘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검찰은 피의사실 공포죄가 되는 겁니까? 이제 검사 그걸 뭐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그 언론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해준 검사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 사람은 이제 현재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된 적은 없지만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정근 씨 쪽에서 이정근 전 사무총장에서 하는 게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지금 고소 혐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정근 전 대표가 전 사무부총장 쪽에서 이런 어떤 고소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게 되면은 네. 무고죄의 부담을 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에다가 이걸 유출했는데 내가 유출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하면은 고소 고발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사실 자신이 유출한 걸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게 무고죄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절대로 이 녹음 파일을 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소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에 이런 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이 파일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측과 그래요. 검찰 측 양측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내가 무고죄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압박을 비난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추가로 유출하지 마라 뭐 이런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단 나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네. 내가 이렇게 나는 아니다라고 해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검찰하고 현재 한 편이 아니라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 알아다오 또 주변 사람들 알아다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송 대표가 오늘 뭐 막무가내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송 대표는 부르긴 부르겠죠. 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최종 단계에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다음에 신병 처리 여부라든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이 민주당 돈봉투 수사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9,4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거를 이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더 많은 돈 봉투, 9,400만 원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